농지연금은요 소득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연금 받다가 그 농지를 팔아서 이익이 나오면 세금도 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됩니다. 2억 남으면 2억 다 면제예요.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의 길잡이가 되어줄 조은하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니어들의 희망이 되고 싶은 좋은 할아버지 조은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하비님을 모시고 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농지연금의 대가시잖아요. 이게 사실 농지연금 관련된 블로그도 볼 수도 있고 뭐 책도 있긴 하겠지만 되게 그냥 이론적인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하고 싶은데 이제 책에도 없고 인터넷에도 없고 유튜브에도 없고 단골 질문들만 제가 좀 뽑아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매나 공매로 이제 농지를 또 취득하고 낙찰을 받잖아요.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또 이전을 하게 되는데 소유권 이전을 하자마자 바로 농지연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농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2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보유라는 건 결국 2년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럼 2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된다. 그 대신 보유 플러스 경작까지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연금 수령 신청 때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차를 또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임차를 주어도 연금 수령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당연합니다. 임차를 줄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임대는 안 됩니다. 농지은행에다 임대를 맡겨놓으면 농지은행에서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가 나오면 농지은행에서 4%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거 임대 수수료 또한 플러스로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차를 줘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임차를 주는 건 안 되고 안 됩니다. 농지은행을 통해서 맞습니다. 경작을 하면 인정이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농지연금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불로소득이잖아요. 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월세 현금 흐름처럼 또 만들 수 있는 건데 내가 또 경작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일인데 내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농지연금 신청하기 전에 농지를 2년 동안 보유하고 경작을 해야지만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줘도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2년 동안에는 내가 직접 경작을 하고 네. 농지연금이 세팅이 되는 순간은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차를 주는 건 괜찮다.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라는 게 근간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다음 얘기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이 실제로 투자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안 되죠. 근데 이 순간에 하나의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시간이 엄청나게 미뤄질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이장님들 다 만나보면은요, 이장님들이 거의 대다수가 연금 받으시는 분 몇 분 안 돼요. 다 뺏기는 줄 알고요. 뭐 빚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빚은 빚이죠. 이자까지 붙는 빚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자 내는 게 이 땅값 올라가는 걸 못 쫓아가요, 이자가.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간다니까요. 보통 우리나라의 집값 평균 상승률이 기본이 2.5%예요.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 2% 정도 플러스시키면 4.5% 정도가 매년 상승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슈가 있으면 더 뛰잖아요. 근데 금융이자는 그렇게 많이 안 뛰거든요. 그런 게 더 센세이션한 것 같아요. 센세이션하죠. 왜냐면 농사를 지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신청을 안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농지연금을 받던 농지가 네. 수용 등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받던 연금이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나요? 아, 네. 이론상으로는 꼭 올라갈 것 같잖아요. 네, 올라갈 거. 근데 대출이 이미 담보가 설정이 되고 대출이 딱 픽스가 됐어요. 그리고 매달 받는 연금이 정해졌어요. 내가 30만 원씩 받았는데 갑자기 그 가격이 올라서 내가 300만 원을 받아야 될 상황 됐다 그래서 그 연금이 따라서 300만 원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30만 원은 정해진 거고 거기에 땅값이 올라간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앞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죠? 팔아야죠. 팔아서 갚아야죠. 그동안 받은 거. 그리고 농지 또 사서 다시 세팅해야죠. 그러면 그 농지연금 세팅했던 토지를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내 거잖아요. 묶인 게 아니에요? 담보는 설정이 됐지만 주인은 나예요. 주인은 나. 그러니까 농지연금 신청해서 받았지만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내가 이걸 다시 가져와서 그렇죠. 매매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매매를 해서 이 분은 농지연금을 다시 세팅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거는 노은하비님과 농지연금 1:1 코칭반을 또 진행을 하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1억짜리 같거든요. 네. 이 코칭반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을 또 수령을 하는 데 있어서 거주 요건이 또 붙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농지 관할 시군구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농지를
농지를 여기저기 제주도, 부산, 광주, 화성 뭐 이런 데 농지를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농지를 하나하나 연금에 세팅을 시킬 때마다 선생님은 주소가 거기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매나 공매에 보면 지분 물건이라 그래서 아, 네. 뭐 2분의 1 물건, 뭐 3분의 1 물건 이렇게만 나오는 물건들 있잖아요. 네네네. 또 그 지분 물건이 또 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싸죠. 그런 물건들도 농지연금 신청하는데 낙찰 받아도 괜찮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유 물건은 지분 담보가 안 됩니다. 단 부부간에는 됩니다. 부모 자식간도 안 됩니다. 형제지간도 안 됩니다. 친구들하고도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하고 지분이 돼도 안 됩니다. 결론은 지분은 연금이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제 농지연금은 지분 나온 물건은 다 패스를 해야겠네요. 농지연금을 위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용은 되죠. 투자용은 가능하지만 농지연금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 지분 물건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러면 이제 100평의 토지가 나왔어요. 네. 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물건을 내가 농지연금 세팅하기 위해서는 뭐 저나 와이프나 이 부부의 명의로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 네. 그거는 괜찮다. 됩니다. 네. 그거는 괜찮지만 제가 뭐 부모님이랑 들어간다든지 동생이랑 들어간다든지 안 됩니다. 아 그거는 또 안 된다. 네. 이게 정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명확하게 딱딱딱 얘기해 주시니까 제 귀에 탁탁탁 박힙니다. 아이고, 예. 이게 정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가려운 부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렇게 답변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 저도 혼자서 투자를 해봐서 아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네. 농지연금을 또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비님이 또 이렇게 네. 도와주신다고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세팅도 같이 할 수 있고 농지 투자도 같이 할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최고네요, 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농지연금을 또 세팅을 하려면 사실 우리가 싸게 또 받을 수 있지만 네. 그걸 다 우리가 뭐 10억짜리 감정을 1억에 샀다 하더라도 1억을 다 저희가 현금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대출 잘 되나요? 농지는 대출 잘 나옵니다. 경매나 공매를 받은 그 물건들이 이제 대출이 잘 된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비추하는 게 잔금 대출은 하지 마라. 아, 경락 잔금 대출이요? 네, 하지 마라. 왜냐, 1억짜리를 내가 600만 원, 700만 원에 샀는데 그걸 잔금 대출을 신청을 하면 내가 100만 원 보증금 냈고 나머지 600만 원 더 제출하면 감정가가 1억짜리인데 은행에 가서 탁감을 하면 거의 9천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9천만 원을 대출해줘야 되는데 나는 필요 없어, 나 1천만 원만 대출해줘라고 하면 대출은 해주겠죠. 근데 그 사람님 은행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뭐야 이거 경매를 700만 원에 팔렸네. 좀 약간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싼 거는 내가 잔금 치르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탁감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7천만 원, 8천만 원을 대출받는 거죠. 아, 일단 작은 거는 내가 한번 납부를 하고 있다가 6개월, 7개월 뒤에 감정을 다시 해서. 그렇죠. 그럼 감정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은행에서 탁감을 하는 거죠. 탁감을 하면 은행 직원들이 탁감하는 거잖아요. 은행들이 하는 가격이 있어요. 그거는 거의 일반 법원 감정원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작은 토지는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를 600만, 700만 받았다. 요 정도까지는 되는데 10억짜리를 1억에 받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은행에서 경락자금 대출할 때 좀 받으면 되죠. 6천만 원이든 7천만 원 받으면 되죠. 그 되는 비율이 거야. 있나요, 이게? 아니요. 시가의 보통 한 90%가 감정가격, 내는 80% 정도가 감정가격이잖아요. 근데 탁감 가격은 이 감정가의 거의 90%대예요. 은행은 좀 보수적이니까. 그럼 한 90% 나온 거에 대출 한 70%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은행에서 70% 나온다 그러면 농협에서 한 80% 나온다니까요. 농협이 한결 농부한테 농지를 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대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득이 아예 없어요. 신용카드도 안 써. 무직이에요. 그런 경우도 대출 되나요?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고 하는데, 농부라는 게 증명이 농업경영체가 있으면 농부는 소출이 나오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출이 나오기 전에도 농부는 그 농지가 담보물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도 아파트 담보물이긴 하죠. 근데 아파트 같은 거 이런 투기성 있는 거에 대한 거는 갚을 능력을 따지잖아요. 현금 흐름을 따지잖아요. 농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 엄청난 내용이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업 경영체를 하나 따면 144가지의 국가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144가지. 저 다 기억 못해요. 비근한 예로 국민연금 50% 할인, 의료보험 50% 할인, 자녀 학자금, 장학금, 그 다음에 여성분들로 명의로 농경채를 받으면 3만 원 내면 1년에 15만 원짜리 상생카드를 줘요. 그거 갖고 극장 다니고 미장원 다니고 도서관 다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처음에는 50% 감면, 다음에 가다 보면 100% 감면, 6억까지 재산세도 없어요. 그리고 양도세 2년까지 1억, 3년까지 2억까지 양도세 면제예요.
아파트 사서 단기 투자해서 수익 낸다고들 하잖아요. 농지에서 한 2, 3년 갖고 있다가 팔면 2억 남으면 2억 다 면제예요. 2억 이익이 나려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6.4%가 2억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얼마예요? 94%가 내 수익이었잖아요. 그럼 94%가 한 18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8억에다 세금 내가 2억 나왔는데 그게 면제야. 그럼 난 20억이 면제예요. 와, 지금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 농협 경영체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결이죠. 선결사항이죠. 네. 요번에 이제 또 조은하비님이 1대1 농지연금 코칭반을 하실 거잖아요. 네. 농업 경영체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도 계속 생길 거고, 이 코칭반을 수강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나요? 그래야죠.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또 강의만 듣고 딱 하려고 하면 갑자기 변수가 생기죠. 근데 그때 딱 하비님이 요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대로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어서 맞습니다. 요번 기회 정말 놓치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왜 애기들이 나하고 같이 가다가 나는 또랑을 건너갔는데 애기는 또랑을 못 건너요. 그럴 때 내가 손가락 하나만 잡아주면 애기는 내 손가락 잡고 그 또랑을 건너거든요. 근데 내가 또 그 손가락을 안 잡아주면 걔는 그 또랑 못 건너요. 우리가 그런 거 배울 때 많이 해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런 걸 때마다 알려드리죠.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농지연금을 또 신청을 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끼리 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농지연금이기 때문에 매달 300만 원, 600만 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소득이 또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합산이 돼서 누적이 되니까. 세금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 농지연금은요, 소득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역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농지연금은요, 대출금이에요. 매달 300만 원씩 대출금이 나한테 나오는 겁니다. 대출금에 소득으로 잡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없죠. 네. 내가 300만 원 받아도 영세민이면 영세 보조금 나온다니까요. 이건 대출금이기 때문에 전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이 좀 많으시거나 하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연금에도 압류나 가압류나 절대 권리 행사를 못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연금 받다가 그 농지를 팔아서 이익이 나오면 세금도 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1억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세액 면제입니다. 공제가 아니고 3년에 팔면 2억까지 면제입니다. 오늘 조은하비님을 모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이 농지연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좀 궁금하신 부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조은하비님 농지연금 세미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라이브로 조은하비님이 최대한 또 답변까지 또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제가 한 번 더 초대하면 나와 주실 거죠? 예.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